철도노조의 전면 무기한 총파업 사흘째인 오늘 열차 운행률은 92%대를 유지할 예정이어서 출근길 큰 혼잡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코레일 자회사까지 파업에 가세했는데 퇴근 시간대엔 운행률이 84%대로 떨어지고 주말부터 대입 논술이나 면접을 위해 상경하는 수험생 등이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자정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청와대는 일본은 물론 미국과도 마지막까지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결국 종료될 것으로 보이는데 최종 결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일본 정부도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며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기존 입장은 유지부동인 채 우리 정부에 대해 현명하게 대응해 종료 결정을 재고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국회 원내대표단이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를 만나서 무리한 방위비 증액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비건 지명자는 한미동맹 재정립 과정에서 분담금을 늘려야 한다며 과거와 달리 힘든 방위비 협상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총선을 5달 앞두고 여야는 어떤 인물을 간판으로 내세울지 규칙을 만드는 데 고심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현역 의원 절반 이상 물갈이를 공언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비례대표 후보를 국민이 추천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31일 독도 주변 바다에 추락한 소방 헬기 블랙박스가 사고 3주 만에 회수됐습니다. 수중 수색을 주도한 해군 청해진함은 실종자 가족의 결정에 따라서 제주 해역에서 침몰한 대성호 사고 현장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굿모닝 YTN 2부 이어갑니다. 철도노조 파업이 사흘째입니다. 출근길 지하철 운행이 일부 차질을 빚으면서 일부 시민 불편이 예상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송재인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오늘 파업 4일째인데요. 본격적인 출근 시간인데 열차 운행 상황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철도노조의 파업이 사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본격적인 출근 시간대를 맞이했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수도권 광역전철의 운행이 일부 지연되고 있는데요. 열차 운행 횟수가 줄어들면서 아무래도 평소보다 혼잡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출근 대란이라고 부를 만큼 큰 혼잡은 없는 모습입니다. 대체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90%대의 운행률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레일은 출근 시간대에는 지하철 1호선과 3, 4호선, 그리고 경의중앙선의 평균 운행률을 92.5%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10대 가운데 한 대 정도가 차질을 빚고 있는 셈인데요. 역마다 사정이 조금씩 다르지만 5에서 10분 정도 더 기다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출근 대란을 피하는 데엔 출근길 시민들의 대처도 중요합니다. 아직 출근길에 오르지 않았다면 조금 서두르거나 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면 출근 대란 우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 퇴근 시간대엔 운행률이 84.2%로 떨어지고 다른 시간대엔 82% 수준으로 운영되는 것도 대비해야 합니다. 이런 불편이 언제까지 이어질까 파업 장기화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시한이 오늘 밤 자정으로 다가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지소미아 종료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 논의 내용과 외교부 등의 마지막 협의 상황을 보고받고 지소미아 종료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 NSC 상임위원회나 전체 회의가 소집돼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된 막판 논의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일본 정부도 어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열며 긴박하게 움직이긴 했습니다. 그러나 기존 입장은 유지부동입니다. 우리 정부를 향해서 현명하게 대응하라며 종료 결정을 재고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김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즉 지소미아 종료 사태를 막기 위해 끝까지 협의 채널을 닫지 않는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방침. 그러나 종료가 임박한 가운데 열린 일본 정부의 국가안전보장회의 결과는 기존과 전혀 변함이 없었습니다. 안보 관련 강요들은 잇따라 지소미아 종료 책임을 한국 정부에 돌리며 결정을 재고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대변인인 스가 관방장관은 한국이 지역 안보 환경을 완전히 잘못 봤다며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권오방 이상은 특히 북한 정세와 관련해서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며 한국의 현명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 등 일본 언론은 한일 양국이 서로 양보해서 접점을 찾을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고 보도했습니다. 우리 측은 수출 규제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일본은 강제징용 피해 보상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른바 문희상 국회의장이 최근 일본 측에 제시한 한일 기업과 양국민 성금을 바탕으로 한 이른바 1+1+알파 징용해법안은 아직 살아있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이란의원연맹 간사장인 가와무라 의원은 아베 총리가 명확하게 이 안을 부정하지 않았다며 이를 제대로 하면 해결책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지소미아 종료가 현실화될지 막판 극적인 대타협이 이뤄질지 일본 언론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워싱턴을 방문 중인 국회 원내대표단이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를 만났습니다. 비건 지명자는 한미동맹의 재정립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과거와 달리 힘든 방위비 협상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한미 방위비 협상에 대한 우려와 합리적인 분담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워싱턴을 방문한 국회 원내대표단. 이틀째는 북미 실무협상 대표인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를 만났습니다. 갑자기 과도하고 무리한 일방적 증액 요구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분담 협상 과정이 돼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갑자기 큰 상황의 변동 없는 상태에서 과도하고 무리한 일방적 증액 요구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이에 대해 비건 지명자는 한미 동맹의 재정립 필요성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동맹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는 과정에서 방위비 분담금이 증액돼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한미 동맹의 재생, 새로운 한미 동맹 등에 대한 그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방위비 협상의 증액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여졌고요. 비건 지명자는 그런 만큼 과거와 달리 힘든 한미 방위비 협상이 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건 대표의 워딩으로는 과거와의 협상과 다른 그렇고 어렵고 힘든 그런 협상이 될 것이다 이런 워딩을 썼거든요.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당국자들이 우리나라를 부자 나라로 칭하며 더 큰 분담을 요구하는 주장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 만큼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한 미국 측의 증액 압박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5일 부산에서 열리는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초청하는 친서를 보냈지만 참석하기 어렵다고 북한 관영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남측의 기대와 성의는 고맙지만 김 위원장이 부산에 가야 할 합당한 이유를 찾지 못했다며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거절했습니다. 또 남한의 공기는 남북관계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고 남한 당국도 남북 간 문제를 민족 공조가 아닌 외세 의존으로 풀어가려는 그릇된 입장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내년 총선 공천에서 현역 의원 절반 이상을 물갈이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례대표 후보를 국민이 선발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인재 영입 과정에서 나온 잡음과 지도부 용퇴 요구까지 불거지는 상황에서 한국당의 처방전은 대대적인 물갈이였습니다. 공천 과정에서 현역 의원 3분의 1을 컷오프하겠다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불출마 의사를 밝힌 의원과 비례대표를 포함하면 교체 인원이 절반이 넘는다는 분석인데 이 자리를 새 얼굴로 채우겠다는 취지입니다. 당내 반발을 의식한 듯 과거처럼 특정인을 찍어내기 위한 게 아니라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공정한 규칙이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2020 시대 정신, 또 국민의 여망, 많은 국민들이 쇄신과 혁신을 바라고 있는 이 점에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현역 의원 50% 교체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총선기획단 회의를 연 민주당은 비례대표 후보 선출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심사단을 구성하고 온라인 투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권리당원과 일반 국민에게 신청을 받아 200에서 300명을 수기심사단으로 별도로 짜서 1박 2일 합숙을 통해 평가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일반 심사단이 예비 후보자 정견 발표를 온라인으로 시청한 뒤 투표에서 합산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경제나 외교 안보 같은 당의 전략적 고려가 필요한 비례대표는 별도 추천 과정을 거치겠다며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이번 21대 총선에서 첫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심사단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선발하게 될 것입니다. 험한 꼴을 보기 싫으면 알아서 나가라는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는 만큼 규칙에 따라 정치 생명이 오가는 현역 의원들이 순순히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새누리당 대표를 지낸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한신당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을 겨냥해 총선에서 제거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식 중인 황교안 대표를 조롱하고 비아냥댔다며 거친 말도 쏟아냈는데 파장이 예상됩니다. 들어보시죠.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이게 참 우리나라 정치 현실인데 그거 좀 세게 좀 받아요.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놈들이 내가 오늘 쭉 보니까 조국이를 한 치 앞도 못 내다보고 조국이를 옹호하던 놈들이 전부 지금 나섰다는 거예요. 박지원이, 이재정이, 그거는 이제 너무 모르고 하여튼 그런 놈들이 이번 선거에서 다 제거돼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나라 정치 발전이 되는데 아이고 참 그거 보니까 뭐 정치한 게 부끄럽고 말이야. 최장수 총리를 기록하고 있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후임으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먼저 최장수 재임을 기록한 이 총리의 발언 들어보시죠. 당연히 저의 거취는 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조화롭게 하겠습니다. 이낙연 총리 거취는 혼자 결정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총리의 후임으로 검토되고 있는 김진표 의원은 노무현 정부 시절 경제, 교육부 총리를 지낸 경제 전문가입니다. 지난해 당대표 선거에선 경제 당대표를 슬로건으로 내세웠습니다. 문재인 경제와 김진표 경제는 하나입니다. 침체된 우리 경제 반드시 살려내겠습니다, 여러분. 청와대가 김 의원을 총리 후보로 꼽은 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임기 후반기 내각을 경제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박근혜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대선 공약 수정 문제를 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갈등을 빚다가 장관직을 사퇴했고 2016년엔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서 배제되자 탈당하고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습니다. 이런 이력으로 대표적인 탕평 인사로 정치권의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정치인 출신인데다 이미 청문회를 통과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청문회 리스크가 높지 않다는 점도 유력 후보로 검토되고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어제 일주일 만에 검찰에 두 번째로 불려 나와서 9시간 반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 전 장관은 취재진 포토라인을 피해서 검찰청사 1층 출입문이 아닌 지하주차장 직원 전용 통로로 출석하고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조사에서 부인 차명 투자와 딸 장학금 의혹과 관련해서 준비한 질문을 던졌지만 조 전 장관은 이번에도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아직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아서 추가 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뇌물수수 등 비위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18시간 가까이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 개인 비리 말고도 수사의 실마리였던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 무마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다소 지친 표정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검찰청사를 나옵니다. 어제 오전 출석해 18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은 유 전 부시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차량에 올랐습니다. 자산 운용사 등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금품 받으신 거 사실입니까? 법인카드를 먼저 달라고 하셨나요?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서울 자택과 부산시청, 관사 등에 대해 전방위 압수수색을 벌인 뒤 이틀 만에 유 전 부시장을 전격 소환했습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지난 2017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차량과 자녀 유학비 등 편의와 금품을 받은 의혹을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검찰의 칼끝은 이제 유전부 시장 개인 비리를 넘어 수사의 계기였던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 무마 의혹을 향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은 유전부 시장의 비위 의혹 첩보를 입수해 조사했지만 조국 전 민정수석 등 윗선이 추가 조사를 못하게 감찰을 무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당시 수사 의뢰를 주장했던 특감반원은 인사보복을 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감찰 보고서를 작성해서 이인걸 특감반장, 박영철 보안부패비서관을 거쳐 조국 민정수석에게 보고가 들어갔을 것을 봤다는 거예요. 특감반원이. 그런데 그 위에 이렇다 할 지시가 없었다는 거예요. 유전부 시장은 여전히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의혹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부산시는 유전부 시장을 직권으로 면직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군납업자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이 전 법원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청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회사 자금을 빼돌려 거액을 챙긴 혐의를 받는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배임 수재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조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피해자의 지위와 현재까지 수사 결과 등을 참작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첫눈이 내린다는 절기소설이지만 추위 걱정 놓으셔도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3도를 보이고 있고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영상권을 회복했습니다. 어제 같은 시각보다 5도가량 높은데요. 한낮에는 기온이 16도까지 오르면 온화하겠고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종일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고 대기질도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세종과 충북 지역은 오전까지 대기가 정체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한때 나쁨 수준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서울 3도, 대전 3.1도, 광주 6.6도, 부산은 10.1도로 어제보다 5에서 7도가량 높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10도 이상 크게 오르며 온화하겠습니다. 서울 16도, 대전 18도, 광주 19도, 부산은 20도로 어제보다 3에서 7도가량 높겠습니다. 주말인 내일 전국이 맑은 가운데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이 17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다만 일요일에는 전국이 흐린 가운데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밤 사이, 호남 지역에는 밤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주말을 맞아 산행 가시는 분들은 각별히 불씨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권혜인입니다. 이 시각 보도국입니다. 억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이 오늘 오후 2시에 나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공소 사실이 입증되고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며 징역 12년과 벌금 7억 원을 부여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 송심 9번째 재판도 열립니다. 앞서 첫 재판에서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대법원에서 뇌물이라고 판단된 부분에 대해 유무죄는 다투지 않겠다며 양형 위주로 다투겠다는 취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한 합병으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주주들이 조만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 예정입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습니다. 쌍둥이 딸에게 시험 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종교가 아닌 비폭력 평화주의 신념으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했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20대 남성에게 2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1심 재판부는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A씨가 비폭력 신념을 갖게 된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양심에 따른 정당한 사유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시각 보도국이었습니다.
지난달 31일 독도 주변 바다에 추락한 소방 헬기 블랙박스가 사고 3주 만에 회수됐습니다. 수중 수색을 주도한 해군 청해진함은 실종자 가족의 결정에 따라서 제주 해역에서 침몰한 대성호 사고 현장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이윤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크레인 줄에 매달린 헬기 꼬리, 중앙 119 구조본부라는 글자가 선명합니다. 독도 주변 바다에 추락한 소방 헬기 꼬리 부분이 인양됐습니다. 지난달 31일 사고가 난 지 꼬박 3주 만입니다. 꼬리날개 인양 사진입니다. 이쪽이 이제 절단면 부분에서 찍은 모습이고 절단면 안쪽에 블랙박스가 위치한 모습입니다. 헬기 꼬리는 동체가 발견된 곳에서 110m가량 떨어진 곳, 수심 78m 지점에서 끌어올렸습니다. 청해진함에서 기다리던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는 곧장 블랙박스를 회수했습니다. 블랙박스가 김포공항을 거쳐 프랑스로 옮겨지면 본격적인 사고 원인 분석이 이루어집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유닛 자체가 큰 외부 보시는 바와 같이 손상이 없기 때문에 프랑스 사고조사위원회에서 분석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독도 해역에서 수색하던 청해진함은 제주 바다에 침몰한 대성호 사고 현장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대성호 상황도 심각한 만큼 청해진함을 이동하는데 모두 뜻을 모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현재 제주 해역에 ROV가 장착된 청해진함이 좀 필요하다고 하니까 힘드시겠지만 청해진함을 제주로 가는 쪽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으니까. 아직 생사조차 알지 못하는 실종자는 3명. 가족들은 독도 주변 바다를 직접 찾아 수색 현장을 돌아볼 예정입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제주 해상에서 침몰한 대성호 실종자를 찾기 위해 수색 작업을 하고 있는 해경이 사고 해역으로부터 남동쪽으로 15km 떨어진 바다에서 부유물 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또 사고 해역에서 주황색 점퍼 1개와 폐그물 2개 등 모두 6점을 추가로 발견하는 등 어제부터 8종류 10점을 발견해서 인양했습니다. 해경은 함정과 항공기를 투입해 수색 범위를 넓혀 수색했지만 실종자는 찾지 못했습니다.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지체장애를 앓고 있던 2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최재민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불이 난 아파트 내부에서 검은 연기가 흘러나옵니다. 내부는 완전히 불에 탔습니다. 불이 날 당시 아파트에는 20대 지체 여성 장애인이 있었는데 미처 피하지 못해 변을 당했습니다. 또 주민 60여 명이 유독가스를 피해 대피했습니다. 서울 강변북로를 달리던 1톤 화물차가 화염에 입사했습니다. 소방대가 출동해 불은 껐지만 차량은 완전히 타고 뼈대만 남았습니다. 운전자는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진칸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운전자의 진술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달리던 BMW 승용차 엔진룸에서 또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엔진룸이 불타 소방서 추산 1,2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잇단 BMW 차량 화재로 국토부가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도 BMW 차량 화재가 끊이지 않아 운전자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건물에서 소방대원들이 연기를 빼내고 있습니다. 서울 방배본동에 있는 지하 1층 독서실에서 불이 난 겁니다. 2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독서실, 화장실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북 익산의 공동주택 7층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가전기기 등이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전열기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어제 저녁 강원도 횡성군 안홍면의 1층짜리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고 주방이 모두 타서 소방서 추산 2,600만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아궁이 속의 불씨가 가재도구로 옮겨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내 블랙리스트 작성 개입을 이유로 MBC에서 해고된 최대현 아나운서가 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졌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최 씨가 MBC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패소 판결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5월 아나운서 블랙리스트 작성해서 보고하고 선거 공정성 의무를 위반한 사유 등으로 MBC에서 해고됐습니다. 정치 편향 교육 논란을 빚은 인원고 사태에 대해서 서울교육청이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정치 편향 교육은 없었다는 결론입니다. 하지만 보수 성향 교육단체들은 부실 조사라며 국정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권호진 기자입니다. 일부 재학생의 정치 편향 교육 문제 제기로 한때 떠들썩했던 인원고 사태는 싱겁게 결론이 났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한 달 동안 특별 장학을 벌인 결과 교사가 특정 이념이나 사상을 강제로 가르치거나 정파적 교육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행정처분이나 특별 감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전체 학생 대상 설문조사에서 일부 교사가 수업 시간에 조국 뉴스는 가짜다, 너 일베냐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은 확인했습니다. 일부 학생은 인원고 사태 발단이 된 지난달 교내 마라톤 대회에서 반일 문구가 적힌 선언문 띠 제작과 마라톤 구호 제창에 강제성이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은 이를 당시 사회 분위기를 반영한 사회 통념에 따른 것으로 정치 사상을 강요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인원고 사태 원인을 다양한 사회 현안 교육에 대한 규범과 규칙이 없기 때문으로 진단하고 이를 만들기 위한 작업에 들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보수 성향 교육단체들은 교육청 조사는 여러 사안에 대한 지속적인 편향 교육과 발언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 부실 조사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 실시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법과 제도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정치 편향 교육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에 앞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확립하기 위한 법, 제도 마련에 나서라! 교육청의 조사 결과 발표에도 인원고 사태를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근호진입니다.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과 맞물려 태양광 발전 시설에 투자하거나 설치하는 분들 꽤 많은데요. 은행 이자보다 수익률이 높고 노후 보장도 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소비자원이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박소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택 옥상에 태양광 발전 시설이 빼곡합니다. 지난 7월 김승철 씨는 이 설비를 설치하면 전기 요금도 공짜고 연금처럼 돈도 준다는 말에 구두 계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공사가 끝난 뒤 설치비로 3천만 원 담보대출받아 돈을 내놓으라는 연락을 받고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나는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해줘서 한 걸로 알고 있었지 내가 집 담보로 해서 올 것 같으면 안 한다. 뜯어가라 했어요. 이처럼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거나 투자하면 쉽게 이득을 볼 수 있다는 말에 현혹돼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구제 신청과 상담을 합하면 지난 2015년 311건에서 지난해 666건으로 3년 만에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정부 보조금 지원 업체가 아닌데도 보조금을 준다고 속이거나 전기 요금이 공짜라고 과장하는 사례 등 계약 단계의 피해가 가장 많았습니다. 설치나 제품 불량으로 전기가 생산되지 않는 것은 물론 고장이 나도 수리가 엉망인 문제도 적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피해자 절반이 60살이 넘는 고령이고 대도시보다 지방에 사는 경우가 75%로 대부분이라는 점입니다. 복잡한 계약 내용을 잘 모른 채 덥석 계약하는 사례가 많은 겁니다. 따라서 계약 전에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서 정부 사업에 실제 참여하는 업체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6월부터는 전용 피해 상담 번호도 생겨 전화 문의가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자가 태양광 보급 선정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계약서상 정부 보조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금융대출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또 확인하셔야 됩니다. 계약을 취소하고 싶다면 방문 판매는 일주일 안에, 전화 권유 판매는 2주일 안에 통지하면 됩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택시와 플랫폼의 상생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이 본격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플랫폼 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가맹사업 면허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플랫폼을 활용한 가맹사업의 면허 기준 대수를 4분의 1 수준으로 완화하고 호출 설비 등 시설 기준도 합리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택시운전 자격시험을 교통안전공단으로 이관해 공적 관리를 강화하고 정밀검사와 자격시험, 범죄 경력 조회 등 절차를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인권위원회법 조항 때문에 에이즈가 급증했다.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이 동성애에 대한 차별금지법을 없애자며 내건 주장입니다. 일부 개신교와 극우단체의 논리가 국회 입법 과정까지 올라온 겁니다. 사실은 뭔지 팩트화해서 따져봤습니다. 한동호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은 동료 의원 39명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국가인권법상의 차별금지 사유인 성적 지향을 삭제하여야 한다라고 발의를 했는데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난치병, 에이즈 발생의 원인이 되며 일부 의원이 이탈하면서 법안은 일주일 만에 철회됐지만 안 의원 측은 다시 의원들을 모아 재발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합리적 이유 없이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다. 안 의원이 삭제하자고 한 인권위법 2조 3항입니다. 그러면서 2001년 이 조항이 생긴 뒤 동성애가 법률로 보호되면서 에이즈 환자가 급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국내 에이즈 환자는 1985년 처음 신고된 뒤 개방화하는 성문화와 맞물려 추세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권위법과 연관지을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동성애에 대한 차별과 혐오로 에이즈를 음지로 내모는 것이 더 위험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발견이 증가한 거예요. 검사를 더 하실 수 있게 되시는 건데 대개는 지금 자발적인 검진은 늘진 않았어요. 의료기관을 통한 검진들이 늘어났거든요. 실제로는요. 다른 이제 뭐 수술이나 이런 거 받으시면서 검진하시면서 질병관리본부 역시 인권위법 때문에 에이즈 환자가 증가했다고 볼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며 현재는 한 해 신규 환자가 1000명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기자협회가 동성 간 성행위와 에이즈 등 질병과의 관계를 언론에 보도하는 것을 금지했다. 인권위법 개정안을 제안한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언론 보도에서도 성적 취향에 대한 표현이 금지되고 에이즈와의 연계 보도도 금지되면서 하지만 이런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한국기자협회의 관련 준칙은 동성애자가 다 에이즈 환자라는 근거 없는 편견 조장을 지양해야 한다는 내용일 뿐입니다. 동성애와 에이즈를 다룬 기사가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감염 경로를 분석하면서 동성 간 성접촉 비율을 언급하는 등의 기사는 꾸준히 작성되고 있고 이 기사도 그중 하나입니다. 인권위법 개정을 요구하는 주장의 또 다른 근거는 법원 판결이었습니다. 실제로 2008년 대법원은 동성 간 성행위에 국한해 객관적으로 혐오감을 유발한다, 선량한 성도덕 관념에 반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헌법재판소도 여러 결정문에서 이 표현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취지의 판결은 모두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또 다른 시각에서 접근한 판결도 적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2013년 동성애 영화의 심의 등급 관련 사건에서 동성애를 유해한 것으로 취급해 그에 관한 정보의 생산과 유포를 규제하는 경우 동성애자들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우리 법원은 동성애를 포함한 소수자의 권리를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판례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방사성 물질 없이 암을 쉽고 정확하게 찾는 기술을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습니다. 이정우 기자가 소개합니다. 일반적으로 암을 발견하려면 여러 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대부분 엑스선을 시작으로 CT나 MRI를 거친 뒤 PET, 즉 양전자 단층 촬영을 통해 암을 확정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PET는 방사성 의약품으로 3차원 영상을 얻기 때문에 적은 양이나마 인체에 피해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인체에 해가 없는 산화철로 암을 찾아낼 수 있는 영상 장비가 개발됐습니다. 그걸 환자가 먹게 되면 이제 피 속으로 흐르다가 그 암 부위에 그 입자들이 다 달라붙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달라붙는 그 상태에서 저희들이 자기장을 인가를 하게 되면 고기가 암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흡입한 산화철 나노 자성 입자의 위치를 추적해 암은 물론이고 특정 질병을 찾아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산화철은 특히 연속으로 사용할 수 있어 만성질환 진단에 효과적입니다. 방사성 물질 없이 암 등 특정 질병을 쉽게 찾아낼 수 있는 이 기술은 국내 전문 기업에 이전돼 본격적인 상용화에 들어가게 됩니다. 기존 해외 장비보다 전류량은 100분의 1, 제작 비용은 20분의 1 수준으로 경제성도 확보했습니다. 생산 단가를 매우 낮출 수 있고 운영비도 크게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암 검진을 위한 사회적 비용을 아마 크게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연구는 국제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실릴 예정으로 더 안전한 질병 진단 장비를 개발하는 데 활용될 전망입니다. YTN 이정호입니다. 최근 광주 일부 지역 수돗물에서 나온 이물질에서 나프탈렌이 미량으로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광주 남구와 서구 일부 지역 수돗물에서 나온 이물질에서 나프탈렌이 리터당 3마이크로그램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노후화된 상수도관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과정에 진동으로 내부 코팅막이 떨어져 나가면서 이물질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후보 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치단체와 정치권이 상생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범환 기자입니다. KTX 개통으로 갈수록 이용객이 줄고 있는 광주공항.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광주 민간공항을 전남 모안공항으로 옮겨 합치는데 조건 없이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군공항 이전 문제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군공항 소음 피해 보상법도 15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후보 지역 주민의 반대로 옮겨갈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집투비행장 지나가는 소리 나죠. 저 소리를 여기서 들어보셔도 귀 고막이 나갈 정도입니다. 절대적으로 우리 모항군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백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인 광주 군공항 이전에 대해 국방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는 뿌리가 같은 광주와 전남이 사회적 대타협을 끌어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문재인 정부와 동행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으로 군공항 이전 사업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21대 총선 주요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되는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비는 5조 7천억 원에 개발 기간은 10년. 군공항 이전은 후보 자치단체가 반대하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사안이어서 광주와 전남이 상생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권위 있는 음악상인 미국 그래미상 후보에 들지 못하면서 아쉬워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들도 세계적 흐름에 뒤떨어진 결정이라며 비판했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월 미국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던 방탄소년단.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도 지난해 수상에 이어 올해 세계 부문 후보에 올라 있습니다. 그래미상 수상까지 미국 팝계 3대 시상식을 장식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아쉽게도 그래미는 후보 명단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네, 항상 응원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좀 떨어져서 아쉬운 마음이 있고요. 그래도 계속 응원할게요. 방탄소년단은 지난 4월 발매한 앨범 맴 오브 더 소울 페르소나가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 정상에 올랐습니다. 또 1년 2개월간의 월드 투어에서 관객 200만 명 이상을 모으는 등 세계적 흥행을 이어가며 수상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끝내 좌절됐습니다. 좀 소수 인종, 문화적인 이제 심사위원단을 구성했다라고 발표를 해서 내심 기대감을 갖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벽은 높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미 어워즈는 미국 음악상 중 가장 큰 규모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영어권 아티스트와 힙합, 댄스 음악의 배타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오며 사실상 후보 명단에 오르기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많았습니다. 이제 투표를 갖고 있는 선정위원인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다 40대, 50대 이상의 백인 남성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흐름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자연스럽게 당연히 이제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전 세계 팬들이 아쉬움을 쏟아내며 외신들도 관련 소식을 앞다퉈 다뤘습니다. CNN은 방탄소년단이 그래미 어워즈 명단에 하나도 들지 못했다며 팬들이 트위터를 통해 격렬히 반응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음악 전문 매체 롤링스톤도 방탄소년단이 K-팝의 미국 진출을 이끌며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지만 그래미는 인정하지 않았고 늘 그렇듯이 세계적 흐름에 뒤처져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경찰의 이공대 봉쇄로 홍콩 시위는 소강 상태를 받았지만 어젯밤에도 저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구의원 선거가 또 하나의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위대 최후의 보루로 남아있는 홍콩 이공대학. 빨간 셔츠 차림의 학생이 어른들과 함께 캠퍼스에서 빠져나갑니다. 시위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학생들도 구급대원의 도움을 받아 대학교 밖으로 나갑니다. 캠퍼스에는 이제 60여 명만이 남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중 절반이 미성년자로 알려진 가운데 학교장과 부모들이 나와달라고 계속 설득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미셸은 누구도 이런 부당한 상황을 원하지 않았다며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即係等到佢哋撤或者點樣，都唔好幫佢，唔好去向佢哋低頭咯。 어젯밤 위엔룽 전철역 부근 쇼핑몰에서는 4개월 전 백색 테러 사건을 규탄하는 연좌 집회가 열렸습니다. 당시 이 전철역에서 100여 명의 남성이 시위대와 시민을 무차별 공격해 최소 45명이 다쳤습니다. 香港唔會因為所謂嘅白色恐怖就放棄，政府係應該打壓人民咁樣爭取自由同埋民主嘅訴求。 외관상 시위 동력이 떨어진 가운데 향후 진로를 둘러싼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24일 구의원 선거 연기에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당분간 시위를 멈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번 선거는 450여 명의 구의원을 뽑는데 이 중 117명은 홍콩 행정장관을 선출하는 선거인단에 포함됩니다. 범민주 진영의 승리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이번 선거가 시위 사태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태국을 방문 중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여성과 어린이를 매춘이나 인신매매로부터 보호해야 하고 난민과 이주노동자의 고통을 외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어제 저녁 방콕 국립경기장에 신도 6만 명이 모인 미사에서 매춘과 인신매매의 피해자로 인간의 존엄이 굴욕을 당한 아이와 여성들을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뇌물수수와 배임, 사기 비리 혐의 3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외신이 전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수년 동안 할리우드 유명 영화 제작자 아논 밀천 등에게서 샴페인과 시가 등 수십만 달러어치 선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한은행 할감 매각 사건 70조가 넘는 은행이 1조 7천억이 넘어갔다. 근데 그렇게 넘어간 근거가 팩스 5장. 외환은행이 미국계 투자펀드인 론스타에 지분 51%와 경영권을 넘기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금융계의 그 최대 규모의 외자유치다 하는 것이 현행법상 금융자본이 아닌 비금융주력자는 은행의 대주주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외환은행의 BIS 비율이 8% 미만으로 떨어져 부실은행으로 지정돼야 합니다. 금감위가 외환은행의 BIS 비율을 다시 산정해달라고 금융감독원에 요청하고 재경부가 금감위에 예외 승인협조 공문을 보낸 것도
외환은행 경영진이 론스타의 딜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부실을 과장해서 문제가 있는 론스타의 외환은행이 매각된 것으로 외환은행과의 합병에 앞서 대규모 구조조정이 예상되면서 뭐로 우리 소액주주들 50%씩 깎아가지고 주머니 털어갖고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두 번째 영장 청구도 기각됐습니다. 기업을 청산함으로써 단기 차익을 노리고 빠져나가는 문제. 세청이 추징한 1,400억 원의 세금을 못 내겠다며 법적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그 매각 승인을 늦추겠다. 그런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ISD 투자자 국가 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제 관심은 론스타가 우리 정부에 제기한 5조 3천억 원 규모의 투자자와 국가 간 소송 ISD로 쏠립니다. 네, 첫눈이 내리고 물이 언다는 겨울의 두 번째 절기 소설입니다. 하지만 절기가 무색하게 낮 동안 포근한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오늘 서울 아침 기온 3도로 어제 아침보다 5도가량 높게 시작했고요. 낮 기온은 16도까지 올라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큰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쾌청한 하늘에 오늘보다 더 기온이 올라서 따뜻하겠고요. 모레에는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전국에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모습인데요. 오늘 눈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더 건조해지겠습니다. 미세먼지 걱정도 없습니다. 다만 세종과 충북 지역만 오전까지 공기가 탁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5도에서 8도가량이 높습니다. 서울 3.1도, 대구 3.8도, 광주와 울산 7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15도를 웃돌면서 포근하겠습니다. 서울 16도, 전주와 대전 18도, 부산은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금요일 굿모닝 화이트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주말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